자, 그럼 첫 번째 미니 강의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예.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오늘 여름철에 아기들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는 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아토피 피부염이 어떤 질환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워낙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게 유명하고 맞아요. 또 굉장히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보셨을 거고 익숙하셨을 네. 거는 같은데요. 정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토피 피부염은 한마디로 그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네. 피부 점막의 염증 반응을 만성적이고 재발이 잘 된 형태로 일으키는 굉장히 가려움을 많이 일으키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네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이 혹시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태열이다 아니면 태독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태열은 열 같은데 독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열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한의학에서는 어머님의 임신 중에 섭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 시절에 아기들을 이제 그 자궁 내에서 이렇게 보육하고 있는 네. 그 시기에 어머님들께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매운 음식들, 뜨거운 음식들, 또는 기름진 음식들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잘 발생을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도 있고 또 어머님들이 임신 중에 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우울증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아기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출생 이후 열독이 퍼져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한다. 이런 관점도 가지고 있고 신기하네요. 또 하나는 임신 중에 이 과도한 성생활 네. 에 노출이 되면은 열독이 또 아기한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원인적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후천적인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은 한마디로 현대 생활의 모든 조건이 다 후천적인 요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제철 과일이나 식품들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비닐하우스 네. 통해 가지고 늘 사시사철 먹게 되는데 네. 제철에 나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나 농산물을 못 먹는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아기들 학업 스트레스에 어려서부터 노출이 되는 그런 환경들,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기들 또 이제 너무 기름진 음식들도 많이 맞아요. 먹고 고기들 너무 많이 먹이시고 인스턴트도 많이 그렇죠. 인스턴트도 많이 먹고 유제품도 너무들 많이 먹이세요.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항생제 사료로 키워진 고기들도 너무 많이 먹는 것들. 요즘에 그게 말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많죠. 그런 것들도 아토피 피부염의 사회적 요건이다, 후천적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네, 네 가지 얘기를 정도로 해주셨죠. 정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는 위생가설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면역 훈련이 안 되어서 네.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다. 이런 관점입니다. 더럽게 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더럽게 살아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예. 그 아토피 피부염은 약간의 좀 이렇게 더러움이 네. 오히려 아기들한테 면역 훈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염 조건에서 키워야 된다. 너무 극심하게 깨끗하게 키우다 보면은 아기가 장의 면역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 자극에 있어서도 민감하게 피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위생 가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이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토피는 유아들에게만 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성인분들도 이 아토피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연령별로 좀 아토피 피부염 특징들이 다 다를까요? 예, 연령별로 하면은 보통 네. 세 가지 연령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하는데 만 2개월서부터 2, 3세, 그리고 2, 3세서부터 12, 13세, 네. 그리고 12, 13세서부터 그 이후 청소년이나 성인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한
뭐 2, 3세까지에 있는 어린 네. 연령대는 영아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영아기에는 얼굴, 몸통, 그다음에 이 팔꿈치라든지 무릎 같은 그러니까 굽히는 보통 이제 접히는 부위에 많이 네, 맞아요. 생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신측부 그러니까 바깥 부분이네요. 바깥 부분에 오히려 더 굽혀지는 많이 바깥 그렇죠. 부분에. 굽혀지는 바깥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이 아토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기들이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린 아기들한테 무슨 자제력을 기대할 수가 하지 있겠어요? 마라 한다고 그렇죠. 들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특히나 이게 혈관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과정 중에서 더 간지럽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북북 긁느라고 자기 손이 오염이 됨으로써 2차 감염이 진행이 돼서 농가진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한 2, 3세서부터 한 12세 정도까지 네. 연령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주화 부위라고 접히는 부위 부분. 그리고 오금 부위 그러니까 네. 흔하게 그런 애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관찰을 맞아요. 하셨기 때문에 접히는 부위 아토피가 생긴다라고 그런 인식이 생겼을 것 네네. 같은데 이런 부위를 중심으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학업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아기들한테 큰 자극이 돼가지고 아기들 뭐 이렇게 성장 부진도 야기시킬 수 있고 집중력 장애도 야기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한 20, 30%의 운 나쁜 분들은 네. 성인기로까지 가는 겁니다. 대부분 한 18세, 20세까지면은 자연관해가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없어지죠. 그렇죠. 대부분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로를 밟는데 좀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네.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성인 아토피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주 좀 운이 나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조기에 치료를 못했다는 후회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아토피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아토피가 다시 재발을 한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갑자기 또 재발하는 어머머. 아토피를 아주 어렸을 때 알았다가 다 나아서 잊어버렸다가 아기들 임신 중에 아토피가 갑자기 재발이 되는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토피라고 하는 건 원래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관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소인 자체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군대라든지 임신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엄혹한 스트레스 조건 하에 놓이게 되면은 언제든지 재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인 아토피는 한 번 재발이 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이런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한의학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외치법, 두 번째는 내치법입니다. 밖으로 안으로네요. 그렇죠. 네. 바깥으로 치료하는 방법, 네. 안을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바깥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약초 목욕법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는 피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그리고 피부의 거친 상태를 원활하게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약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현계라든지 백선피, 자초, 어성초, 황연 뭐 이런 약재 고상 어성초 들어본 거 같아요. 어성초 들어본 것 네네네. 같으시죠? 이런 약재들은 피부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약초들인데 그걸 그냥 임의로 조합해가지고 쓰면은 효과가 없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한의사 선생님이 피부 병증의 심각도에 따라서 그 약재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재를 처방을 받아서 매일매일 목욕을 하시게 되면은 네.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게 이제 첫 그냥 번째 외치법. 일반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반 그냥 아토피까지는 아니어도 피부가 거칠다, 네. 피부 건조증이다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증상 개선법, 급성기의 증상 개선법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치법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인 치료니까요. 그렇겠죠. 안에 치료를 해야죠. 그렇죠. 안 중에서도 그 내과의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 중에서도 제일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이 있는 포인트가 되는 장기는 위장관입니다. 소화기 계통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몸의 면역 계통의 세포들은
장의 한 70%에서 75%가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면역 세포의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키도록 만들어주는 한약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산사, 신곡, 메가, 빌랑, 익지인, 네. 뭐 바나, 백봉령, 백출 이런 약재들은 인체의 담음을 좀 해소를 하고 식적을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피부 점막을 깨끗해주기 위해서 장 점막이 우선적으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내치법. 이것도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꼭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 아토피 피부염을 겪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생활관리법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생활관리법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둘 다 H2O, 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요? 예, 첫 번째는 간지러움증에 대한 통제가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약들, 특정한 양약도 처방을 받고 뭐 어디 온천에 가서 뭐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뭐 무슨 검색 엔진 네.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마이너한 방법이고 제일 확실하고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으면서도 근본적인 간지러움증 해소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네. 간헐적 얼음찜질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얼음찜질이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 얼음찜질이 아니고 네. 간헐적 얼음찜질. 그러니까 좀 약간 계속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염증이거든요. 그렇죠. 염증이니까 그런데 이게 예, 계속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짧게 간헐적, 그냥, 네, 토막토막 내서 끊어서 얼음찜질을 해주는 거. 그걸 언제 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는 비닐에다가 얼음을 잔뜩 넣고서 네. 아기가 간지러워하는 부위를 쫓아다니면서 10에서 15초를 대줬다가 네. 10에서 15분을 쉬고 10에서 15초를 대줬다가 10에서 15분을 쉬고 이런 거는 계속 무한 반복을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의 시간 투자가 뭐 네.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헐적으로 얼음찜질을 해주면은 즉각적으로 간지러움증이 통제가 됩니다. 그럼 꼭 제가 기억을 하시라고 좀 이렇게 신기하네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제가 H2O 중에서 하나는 얼음을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그냥 맹물, 네. 액체 형태의 H2O죠. 물이요? 그거를 좀 많이 드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물을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의 예방적 방법이기도 하고 네. 섭생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인데 네. 물을 조금 참새가 이렇게 물 먹듯이 이 정도로 먹어서는 소용이 하나도 없고 벌컥벌컥 마셔야 되나요? 그렇죠. 벌컥벌컥, 꿀꺽꿀꺽 네. 어느 정도로 마셔야 되냐면 본인의 소변 색깔이, 아기의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함에 가까울 때까지. 그럼 정말 많이 마셔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옅은 노란색 정도, 맑은 노란색에 가까울 때까지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는 걸로부터 아토피 치료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진짜 물이 다네요. 물이 뭐 다라고 할 수 없어도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시행을 하지 않은 채로 네. 다른 뭐 처방에만 너무 의존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줌으로써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에 과잉된 그 항원항체 반응, 네. 면역의 불안정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작용도 없어요. 그렇죠. 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어느 정도로 먹이셔야 되냐면 체중 곱하기 33cc.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가 20kg다. 네. 그럼 곱하기 33. 네. 660cc의 그렇죠. 물을 하루 최소량으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소변 색깔이 많이 투명하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을 먹어야 됩니다. 곱하기 2. 그러니까 20kg다 그러면은 곱하기 60 하면 하루에 1200cc 정도의 맹물. 제가 말씀드리는 맹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수기 물도 괜찮고 네, 미네랄 생수도 워터도 있고. 괜찮고 생수도 괜찮고 관만 괜찮으면 수돗물, 아리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맹물의 형태로 그렇게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것이
아토피 치료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잊혀지지도 않겠네요. 그러시죠? 예. 간헐적 얼음 찜질과 함께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갖다 보면 아토피 피부염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방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증상이 심하면 한의원을 찾아서 한방 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